한호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저는 24년도 2월에 전역한 갓 민간인을 단 사람입니다. 평소 썰랑썰레를 지켜보다가 해당 일을 겪은 후 무조건 전역하자마자 올려야지 라고 생각하다가 지금 올려요. 해당 썰은 순수 100% 실화로 MSG가 전혀 없습니다. 먼저 제가 복무한 부대는 서울은 아니지만 서울과 다름없는 곳이 있는 모 국직부대였어요. 모집병도 아닌 순수 징집병이었던 저는 뺑뺑이로 이곳에 오게 정말 운이 좋은 병사 중에 하나였죠. 저는 이곳에서 위병소를 지키는 경계병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는 일이라고는 정말 위병소를 지키는 일 하나밖에 없지만 워낙 부대가 꿀통이 흐르다 보니 힘든 보직 중에 하나였어요. 사건은 어떤 해군 병사가 저희 부대로 전출 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군은 의무적으로 배를 타고 나서 육상부대로 전출 오기 때문에 아무리 짬이 낮아도 일병 4호봉쯤 돼서 오곤 했는데, 이곳이 다른 해군 육상부대였다면 그 사람이 그 부대에서 제일 짬찌였겠지만 저희 부대에선 전혀 아니었죠. 해군 병사의 전출 소식이 들리면 계급이 어딘가, 나의 선임인가 후임인가 하는 얘기로 열띤 토론이 열리곤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저는 일병 4호봉이었기에 아무리 낮게 잡아도 선임인 상황이라 체념하고 있었죠. 역시나 그렇게 오게 된 해군 선임은 일병 5호봉, 1호봉 높네, 제 선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어차피 저희 분대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 잘만 지내려고 했죠. 그러던 그 해군 선임이 저희 경계병으로 오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해군은 개인 화기도 없는데 이게 뭔 소리지 하시겠지만 그 해군 병사의 요청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해군 병사를 지금부터 A라고 칭하겠습니다. A는 저희 부대에서 영선반 쪽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당시 저희 부대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본근대 유치원이라고 할 정도로 병사의 편의를 봐주던 시기였고, 나 못하겠다 라는 말에 보직을 옮겨준 거였죠. 저는 이때부터 뭔가 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군이 해병대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육군, 특히 저희 같은 유사군대인 곳보다는 군기가 더 센 데다가 여태까지 지내오면서 쎄한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저와 A의 첫 만남은 비흡연자였던 저에게 자신이 핀 담배 연기를 마시라는 요구, 제가 비흡연자인 걸 모르는 상태였죠. 그걸로 시작됐고,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핀 담배 연기 마셔가 뭐야? 사건은 A와 근무를 들어가면서 생겼습니다. A가 저보다 선임이긴 했지만 근무점은 제가 더 높았기에 제가 사수, A가 부사수였죠. 저희 부대 같은 경우에는 사수와 부사수가 모두 K2C1을 휴대하여 부사수에게 추가로 리볼버가 제공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A는 리볼버의 탄을 빼고 장난질을 하기 시작했죠. 이 양반이 해군 출신이라는 건 총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K2C1으로도 방아쇠를 당기는 장난을 여러 번 하고 리볼버로도 여러 번 하더라고요. A가 후임이었으면 바로 싸대기를 때렸겠지만 선임이라 대들지 못하고 그냥 있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탄을 빼는 걸 목격하기도 했으니 별일이 생기겠어 라는 아니란 생각도 있었고요. 그 선임은 탄을 뺀 리볼버를 제 왼쪽 가슴에 대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게 무슨 시집이 아니야? 안에는 탄이 하나도 없었고 저는 탈칵 소리만 나고 무사했죠. 그리고 제가 다시 정면을 보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엄청 큰 소리로 탕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청난 굉음, 그리고 연기, 화약 냄새. 옆을 보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A. 죽었어? 그렇습니다. 이 멍청한 A는 탄을 5발을 모두 뺀 줄 알고 있었지만 4발만 빼고 있었던 거였죠. 저는 당황하여 비상벨을 누르는 것도 까먹고 전화로 지통실 행정반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무도 119에 연락하지 않아서 뒤늦게 내려오신 대장님이 당직 사관에게 119 부르라고 지시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119가 A를 이송해갔고 제가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장님은 대체 근무제를 내려보냈습니다. 분명 2주 동안 쉬라고 했었는데 일주일만 쉬게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2주 쉬라 그랬으면서 일주일만 쉰 것도 웃기네. A는 어떻게 됐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사했습니다. 다행히 리볼버 안에 들어있던 탄은 공포탄이었기 때문에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죠. 나중에 예하부대로 전출 가기 전에 잠깐 있을 때 구멍을 보여주며 암살 이정재 드립을 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여파로 위병소한 건물은 사건 조사로 2주간 폐쇄됐었고 건물 안에 CCTV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8개월 후 신병이 전투조끼를 지급받았는데 A가 입던 전투조끼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전투조끼에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었기 때문이죠. 교체를 요구하자 빨아서 써보라는 대답이 들어왔고 세탁을 해봐도 처리가 되지 않자 결국 바꿔줬다네요. 두서없는 글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호님께서 올려주신 또라이 같은, 여러 가지로 또라이 같네요. 군대에서 총 갖고서 장난치는 애들 많아요. 생각보다 2년 군생활하면서 한 놈은 꼭 있음. 무조건. 그게 뭐 공포탄을 실수로 발사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닌 실제로 총 갖고서 겨누고 총 쏘는 신용하고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를 몰라요. 아주 조그맣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총알이 작아. 한번 보여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진짜 총은 아니고 이제 진짜 총알에서 그 화약을 뺀 겁니다. 보시면은 요게 5.56mm 탄이에요. 요게 지금 제가 하도 만작만작거려가지고 색이 바랬는데 원래 군대에 있는 건 반짝반짝하죠?
이 5.56mm 탄인데 이 뒤에 화약이 있고 여길 공이를 치면은 나가는 거고 여기 앞에 보면은 요 조그만한 거 요 지금 빨갛게 생긴 거 요거 노랗게 생긴 거 색깔 다르잖아요 위아래. 요게 발사되는 거예요. 요게 뻥 하고 빠져서 날아가는 겁니다. 안에 비어 있는 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그냥 관통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보면 완전히 꽉 차 있지 않아 저 탄두가. 그래서 맞으면 반대로 이렇게 바나나 껍질까지 듯이 이렇게 까져. 뼈나 아니면 조직이 두꺼운데 맞으면. 그럼 회전체고 부딪히자마자 충격으로 인해서 거꾸로 바나나 까지듯이 거꾸로 뒤집어져서 까지면 회전하면서 안에 있는 장기들이나 이런 거를 헤집고서 뒤로 나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앞에는 구멍이 동그랗게 하나 뽕 뚫려 있는데 뒤쪽으로는 열려 있는 이런 관통상들이 당할 수 있고, 혹은 뼈나 두꺼운 조직 같은 데 맞으면은 안에서 스크류로 돌면서 안에서 박히기 때문에 내장이나 이런 데 맞으면은 무조건 치명상을 입죠. 아주 작은 물질이에요. 아주 손톱, 새끼 손톱 크기만한, 새끼 손가락보다도 얇은 그런 물질인데도 총알이 발사되면은 1km 안에 있는 애들은 맞춘다고 하면은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애들인데, 그걸 지금 그냥 바로 코앞에서 근무 쓰고 있으면서 야 가만히 있어 조준할 거니까 막 이러고서 장난을 친다? 그러다가 방아쇠 당겼는데 진짜 뭐 실탄이 장전돼 있지는 않겠지만 그것도 모르지. 이상한 짓 많이 하는 애들은 옆에 있는 탄통 까가지고 봉인지 뜯은 다음에 몰래 까면 돼 막 이러고서 뜯은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뭐 삽탄하고서 쏠 수도 있는 거고. 별 이상한 애들 많기 때문에 총을 겨누는 행동을 하면은 제가 봤을 때 하극상해도 솔직히 됩니다. 잘 들으세요. 만약에 선임인데 선임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해.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총을 겨눈다든지 총으로 위협을 한다든지, 그러면 나도 총을 들고 있는 상황이면 초병인 입장이잖아요. 초병은 위협당하면은 반대로 까도 돼요. 개 패듯이 그냥 패십시오. 그냥 바로 개머리판으로 갔다가 관자놀이 까가지고 바로 기절시키세요. 이 총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치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먹보다 훨씬 셈. 벽돌도 깨져요. 그 옛날에 군대에서 그 훈련할 때 이제 부사관들이 시범 보여준다고 개머리판으로 갔다가 깨면은 목까지 깨지는지 이런 것들 보여주는데, 그 바닥에 까는 보도블록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세워놓고서 빡 까면은 보도블록 반으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주먹 쥐고서 때리듯이 총 잡고 뒤에 개머리판 뒤에 잡으면 주먹처럼 되잖아. 그럼 주먹으로 친다고 생각하고 주먹으로 치는데 타점이 여기 있는 거야. 여길 타점으로 친다고 생각하고서 얼굴 빡 치면 그냥 기절해요 바로. 여튼 만약에 총 겨누고 이상한 짓 한다 그러면은 그냥 선임이고 뭐 개패듯이 패십시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뭐 군기 문란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먼저 살아서 나와야지. 죽게 생겼는데 안 그래? 지난번 글이 중대장 청와대에 갈굼받은 썰 반응이 좋아서 제가 겪었던 군대 이야기 하나 더 올려봅니다. 아, 저번에 그 총 없이 몽둥이 들고 있다가 손들어 움직이면 팬다라고 했던 바로 그 썰이었던 것 같네요. 이번 거는 군병원 시스템 썰이 되겠습니다. 군병원 시스템? 대한민국 군대에서 빠질 수 없는 것 하나가 바로 작업이죠. 그 당시에 저희 부대에서 작업을 하게 된 게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콘크리트로 화단을 설치하는 거였습니다. 군대에서 작업 많이 해야지. 콘크리트 화단도 그 자리에 고정형으로 만드는 형태도 있지만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방부의 간단한 계산, 지게차 부르는 것보다는 병사들이 인건비가 안 든다는 간단한 논리에 의거하여 저희가 콘크리트 화단 설치 작업에 동원되었죠. 아무리 고정형이 아닌 콘크리트 화단이라고 해도 사람의 무게로 들만한 무게가 절대 아니었고, 당연히 화단 하나에 수십 명이 달라붙어 하나씩 트럭에서 내려야 했죠. 불가능할 것 같지만 군대예요. 안 되면 되게 해야 했죠. 그렇게 몇 개의 하차 작업을 했지만 사람은 기계가 아닌지라 당연히 처음과 다르게 힘이 막 빠지기 시작했고 5개쯤 옮기고 나서 사고가 났습니다. 내리고 있던 화단이 무게중심이 휘청거리면서 제 쪽으로 정확히 제 머리 쪽으로 떨어졌죠. 수백 킬로그램짜리 화단에 깔리는 그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지만 찰나의 순간에 제 귀가 그대로 화단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찢어져서 피가 철철 흘러 넘치기 시작했죠.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다들 머리가 다친 줄 알고 난리가 났고 진짜 0.5초만 늦었어도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와, 진짜 저 살짝 안 피했으면 진짜 바로 와 진짜 어떻게 됐을지 뭐. 당연히 저는 바로 의무대로 후송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놀란 것과 귀가 찢어진 것 말고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새로운 의무병이 온 것에서부터 상황이 이상하게 꼬였습니다. 귀가 찢어져서 당연히 봉합을 해야 하는데 저는 눈을 가리고 마취한 채로 누워있었고 귀에서는 바늘과 실이 사각거리는 게 느껴지는데 야 다시 해, 풀고 다시, 제대로 못해? 풀고 다시. 그렇습니다. 군의관이 의무병을 훈련시키기 위해 교보제로 저를 선택한 거였죠. 그 당시 2등병이었던 의무병은 제 귀를 바느질 연습도구 삼아서
열대 번을 꼬매고 풀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봉합이 끝나고 그날 저녁을 의무대에서 지내고 다음날 저는 숙소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날 마침 외진 차량이 있어서 차량을 타고 군 통합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사고가 위험했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귀찮아서였는지 알 수 없지만 군 사령부에서 차량을 타고서 외진을 나갔고 저는 가서 금방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군 통합병원으로 외진을 가고 진찰을 끝나고 갑자기 입원을 하라 하더군요. 사실 귀에 상처가 생긴 건 알지만 그게 입원할 정도인가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찢어지진 않았나 봐요. 다들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입원이 쉬운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황당한 건 그 다음입니다. 엉겹결에 입원했는데 호실이 중환자실입니다. 아니 사지 멀쩡한 사람을 왜 중환자실에 넣나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지가 멀쩡해서 중환자실에 넣은 겁니다. 뭔 소리야. 군 병원은 간호해줄 사람이 없고 간병인을 붙일 수도 없고 중환자실에 입원시킨다는 것 자체가 사지 멀쩡하지 않은 상황일 테니 저보고 그 안에서 환자들을 간병하라는 거였죠. 애초에 군 통합병원에 올 정도면 사지 멀쩡한 병사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게 사실이었고요. 황당한 말이지만 병사가 군의관의 명령에 대들 수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저는 중환자실에서 입원해가지고 간병인 노릇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어머니 아버지가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귀를 보호하기 위해 붕대를 붙이고 있었고 머리에 둘둘 감아 고정하고 있었으니 부모님이 처음에는 머리가 다친 줄 알고 기절할 뻔하셨죠. 이야기를 알고 보니 병원에서 군 사령부로 중환자실 입원 사실을 알렸고 중대장은 중환자실 입원했다고 하자 바로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환자실이란 말에 부모님은 자식을 잃어버리는 줄 알고 바로 달려오신 거였고 그렇게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고 저는 다른 환자들의 수발을 들면서 2주 정도 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2주. 보름이죠. 귀가 찢어진 단순한 열상이었는데 무려 중환자실에 2주 동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수발 드는 병사가 필요해서 그런갑다 하고서 있었는데 뭔가 이상하더군요. 환자가 계속 들어오는데 저를 2주 동안 병원에서 둘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행정병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나 2주 전에 왔는데 언제 집에 갑니까? 저희 부대 복귀 다 했을 텐데. 파견 근무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자대로 복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군다나 복귀 이후에 바로 혹한기가 예정돼 있어서 이 때문에 또 빠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행정병의 말. 그렇습니다. 저는 잊혀졌던 겁니다. 애초에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가 그렇게 단시간 내에 복귀할 일은 보통 없을 테니 중환자실에서 퇴원자를 확인 자체 안 했던 거죠. 물론 군의관이 이야기를 해줬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군의관을 오는 날 보고 한 번도 못 봤고 상처에 대한 소독과 붕대 교체도 다른 병사가 해줬던 터라 그렇다고 바로 또 퇴원할 수도 없는 게 정해진 퇴원 날짜가 있는데 그게 하필 다음 주니까 저는 이번 혹한기 망했네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개꿀스 라고 외쳤죠. 이틀 후부터 혹한기였거든요. 야 개꿀 정도가 아니지. 바로 그 자리에서 환자복 내리고서 바로 팬티 까고 소리 질러야지. 그렇게 혹한기를 날려버리는 듯 했으나 결국은 혼자 뛰었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 점 하나에 굉장히 많은 뜻이 적혀있는데 이 작은 점 하나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하여간 그렇게 해서 무려 귀 열상으로 인해 3주간 통합병원에 있었던 저는 3주 만에 자대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렇게 제가 자대에 들어간 순간 제 선임들과 후임들은 진심 귀신 보는 표정이 되어가지고 제 관물대는 이미 다른 병사가 쓰고 있었고 총도 반납돼 있고 잔구류도 반납되고 양말 속옷도 싹 다 버리고 그리고 망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살아있었냐? 알고 보니 일이 이상하게 꼬인 겁니다. 저는 파견 중에 입원을 했고 그 사이에 저희 중대는 파견이 끝나서 자대로 복귀했는데 병원에서는 군 사령부에서 온 상황이었으니 이번 소식을 군 사령부로 전했고 중대장과 대대장이 들은 말은 중환자실 입원이 끝이었던 거죠. 그리고 무려 3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으니 자대에서는 이 새끼 죽었거나 최소 죽을 상황인가 보다 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대장은 저희 소대원들에게 땡땡 일병은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후에 말하지 않았고 다들 그 이후 소식이 없으니 당연히 죽었다 혹은 병원에서 의병 전역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중대에서 3주 만에 부활한 취급을 받았고 다다음 주에 중대에서 혼자서 혹한기를 뛰러 가게 됩니다. 그 혹한기 썰은 다음에 풀어드리도록 하죠 라고 글 장인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설레 사고로 자대에서 죽은 줄 안 썰이었습니다. 야, 진짜
이 몇 번 이게 병크야. 이게 이게 크리티컬이 몇 개가 터진 거야. 이게 하나만 터져도 이게 뭐 나 휘청휘청 거릴 것 같은데 이게 병크가 이게 우선 최초로 귀 다쳤는데 이 옆 통수에서 피가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니까 다들 머리를 다친 거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또 군의관은 거기서 병사한테 꼬매는 거 연습을 시키고 자빠졌고, 의무병한테.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애를 통합병원에 보내고, 의무대에 있던 애를 갑자기 실어서 통합병원에 보내버리고, 통합병원에서 중환자실에다가 집어넣는데 중환자실 들어갔는데 이게 2번도 2번인데 사지 멀쩡하니까 귀에다가 붕대 감고서 애들 수발 들러 다니고, 중환자실에 병사들 수발 들러 다니고, 주치인 군의관은 처음 보고 한 번도 못 봤고, 그리고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는 날짜 정해져 있는 게 이미 지나거나 아니면 뭐 잊어버려가지고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었고, 이게 도대체 몇 병크야 이게. 빈센트 군 고흐. 정말 관리가 정말 엉망진창이라는 걸 한번 다시 느껴보는. 요즘에 우리나라 뭐만 하면은 다 K 붙이잖아요. K 군대. 이번 썰은 제 개떡 같은 군생활 이야기들 중에 좀 다른 의미로 신기했던 경험이라 생각해서 짧게 끄적여봅니다. 스크롤 길이 보니까 짧지 않은데 적정 길이가 있는데 적정 길이 넘었는데 지금. 때는 무더운 여름. 저는 23일 말년 휴가까지 일주일을 남겨둔 말년 병장이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년에 휴가를 앞두고 기쁜 마음에 흥겨운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남은 군생활을 신나게 보내고 있을 테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죠. 왜냐하면 당장 다음 날부터 시행되는 유격 훈련을 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와 쉣! 제 동기들은 다 이런저런 이유로 유격 다 빼고 휴가 가고 막사로 대기 타고 도망가고 막 이랬는데 말년에 유격이라니! 물론 저도 중대장에게 가서 저 천식 있는데요 라고 딜을 해보았지만 CR도 안 먹혔죠. 그래도 말년에 유격받는 것도 하나의 추억이 되겠지 라는 마음에 자체 세뇌를 하면서 저는 어느덧 얼빠진 얼굴로 수송 차량에 몸을 실어 유격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유격장으로 도착하고 개인 군장을 신속하게 던지고 바로 산악 뛴걸음을 하면서 산 중턱에 이동했죠. 아 산악 뛴걸음 하면 진짜 구역질 올라오는데. 산 중턱에 도착한 후 쉴 틈 없는 유격 체조가 실시되었고, 그래도 꼴에 최고 선임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인지 몸에 익히고 있던 PT 체조들을 실수 없이 완벽하게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만 잘한들 뭐하냐, 유격을 처음 받은 후임들이 마지막 고호를 생략하지 않는 실수를 범할 때마다 저는 머리에 핏줄이 올라 이마 근육으로 지도를 만들 정도로 개빡쳐서 육두문자가 튀어나올 뻔했지만 그래도 난 이거 끝나고 휴가니까 참자라고 속을 달래면서 얼차례를 받고 있던 중 저는 저도 모르게 땅바닥에 있는 흙을 힘껏 다해 흡입했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어서 호흡이 잘못된 거였죠. 그대로 저는 기도에 흙먼지가 들어가서 숨을 못 쉬게 되었고 순식간에 얼굴이 파래지면서 두 손으로 목을 부여잡고 킥킥거렸습니다. 제 옆에 있던 간부조교는 저를 앰뷸에 태웠고 군의관의 말을 따라 생수로 목을 수차례 헹궈가면서 억지로 기도를 씻어내고 있었죠. 어째선지 손에서는 피가 안 통해 손의 감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상태가 심각해지자 군의관은 곧바로 유격 캠프 지휘실에 연락을 했고 지금 당장 군의관을 군병원에 보내야 된다고 보고를 넣었지만 3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도 앰뷸런스는 출발하지 않았죠. 야 이거 애 잡겠는데? 지휘관이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꾀병인지 그렇게 심각한 건지 확인했냐면서 실랑이를 벌였던 게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말이 되냐 씨. 야 아무리 군인 정신이 있어서 유격 때는 무조건 빡세게 훈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박혀있긴 했겠지만 사고가 터졌다는 걸 인지한 순간에는 바로 군병원에 보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휘관님들? 저보다 더 똑똑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제 시야는 숨을 못 쉬어서 점점 거먹해 가라앉기 시작했고 감각도 없는 손으로 산소캔을 부여잡아 겨우 숨을 쉬고 있었지만 결국 산소 포화도가 82까지 떨어지게 되는 걸 보았고 그제서야 앰뷸런스는 저를 싣고 그냥 군병원으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앰뷸에서 나온 순간 다시 숨이 컥 막혀서 이제 들숨 날숨도 아예 안 될 정도로 몸이 악화되었고 그대로 쓰러지면서 비틀거리자 군의관과 의무병의 부축을 받아서 응급실로 걸어갔습니다. 앰뷸에 휠체어가 없었음. 의무병 말로는 그때 제가 몇 초마다 의식을 잃고 중간중간에 질질 끌려갔다고 합니다. 바로 응급실 침대 위에 올려졌습니다. 침대 위에 올려 놓아진 저는 등받이를 세운 상태로 비스듬하게 누워있었고 이 느낌이 마치 하늘에 붕 떠있고 구름 위에서 누워있는 느낌이 났습니다. 몸 전체에 피가 안 통해서 감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몸 등이나 엉덩이나 이런 살 표면이 이 뭔가에 지면에 닿는 느낌이 아예 안 드는 감각이 없어지니까 구름 위에 붕 떠있는 느낌이 나는구나. 그러면서 때마침 점점 뚜렷해지는 흐릿한 시야 그리고 제 눈앞에 난생 처음 겪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천사같이 이쁜 누나들이 저를 둘러싼 채로 서 있는 거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보니 링겔이고 호흡기고 뭐고 막 제 몸에 붙일 수 있는 의료기구는 싹 다 붙어있는 상태였고 하나 살리겠다고 이런 이쁜 누나들이께서 나한테 붙어서 치료를 해줬구나 그러면서 다시 생각했죠. 와 이쁘다. 그때 누나들 중에서 한 명이 제가 깨어나는 걸 보고 바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아요? 숨 쉴 수 있겠어요? 이름 말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았지만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 황홀하고 충격적이라 말을 못했죠.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온통 와 누나들 짱 이쁘다 와 진짜 짱 이쁘다 와 되게 이쁘네 뿐이었죠. 그것도 그럴 것이 눈을 딱 떴는데 눈앞에 6명 7명의 이쁜 누나들이 제 시야를 가득 채우면서 막 얼굴 만지고 팔다리 만지고 막 피통하라고 막사지를 해주신 거였죠. 간호장교 누나들께서 달아준 기구로 숨을 쉴 수 있게 된 저는 천천히 회복하면서 산소 포화도가 90대 초반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저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응급실 서류를 작성하고 휠체어로 옮겨 타면서 몇 가지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이게 폐 손상인지 뇌 손상인지 등의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뇌 손상은 없다고 나왔지만 폐는 전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진 것 같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저를 강제로 입원시켰죠. 그대로 저는 중환자실로 이송되었고 몸에 의료기구들을 매단 채로 누워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경험도 해보는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담당 군의관이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땡땡이 병장 천식이 악화되면서 폐가 많이 망가진 것 같은데 상태를 보아하니 최소 한 달은 입원해야 될 것 같다. 네? 뭐라고요? 아니 천식인데다가 말년에 유경 나오라 그래서 나와가지고 숨 못 쉬고서 병원 온 것도 억울한데 말년 휴가 코앞인데 입원 30일을 하라고요? 저는 군의관의 말을 듣자마자 흥분해서 격한 기침을 하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 4일 뒤면 말년 휴가고 군생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몸이 아파도 밖에서 있는 게 낫지 말년 휴가도 못 가고 병원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해서 저는 군의관에게 사정사정해서 다해 비웠습니다. 이런 제가 좀 불쌍해 보였는지 군의관은 그러면 일단 3일 뒤에 몸 상태 보고 그때 결정할게. 만약에 그대로 오거나 악화되면 저녁은 여기서 하는 거야 라고 딜을 넣었죠. 3일 내에 회복되어서 휴가를 나가야 되는 죽음의 휴가 데스매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남들은 휴가 갈 때 안 쓰면서 겨우겨우 모은 23일짜리 휴가를 여기서 날릴 순 없다. 아무튼 회복이 먼저다. 그나저나 부대에서는 부모님에게 연락을 했을 텐데 걱정하시겠네. 부모님에게 걱정하실 테니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중환지실에서는 전화를 못하니 저는 그냥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하룻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부대의 사람들을 보내서 갈아입을 군복 속옷, 세면도구 그리고 핸드폰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걱정하실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말년에 입원이라니 진짜 걱정 많이 하셨겠지. 괜히 전화를 걸면서 울컥했죠. 일단 뭐라고 하지? 괜찮다고 해야 되나? 죄송하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할지 말하려고 하려는 찰나 아들 이 시간에 어떻게 전화를 다 했어? 네? 그렇습니다. 이 개같은 부대는 병사 반송장돼서 입원했는데 부모님한테 전화도 안 했습니다. 부대에서 전화 안 했어요? 뭔 전화? 저 입원했는데? 전화를 부모님께 연락이 갔으면 당일날 군병원에 오셨을 텐데 어쩐지 안 오시더라니. 대충 상황을 부모님께 설명드리고 전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침상위의 호출기를 통해 간호장교님의 도움을 받아 군 회선으로 지통실에 전화를 걸고 당직사령에게 물어봤습니다. 충성! 당직사령님, 병장, 땡땡땡입니다. 저 병원에 입원했는데 부모님께서 연락을 못 받으셨다고 하는데 네가 왜 입원을 해? 지통실도 모르고 있었죠. 지통실도 몰랐으니 부모님께 어떻게 소식을 전하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유격장 지휘소에서만 저의 입원 사실을 알았고 지휘소에서 대대로 연락을 안 한 겁니다. 여하튼 부모님에게 입원 사실도 알려드렸겠다. 저는 3일 내로 회복해야 되는 퀘스트가 남았죠. 저는 3일 동안 밥을 꼬박꼬박 남김없이 먹었고 숨쉬기 운동도 하고 폰도 하면서 회복을 준비해갔습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나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고 결국 최후의 필살기인 자가 책임서,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하되 군병원에서 군대의 일절 책임이 없고 오직 병사 개인의 책임이라면서 서약하는 걸 작성하고 빠져나왔죠. 수십 봉지의 약을 받은 상태로 부대에 복귀한 저는 휴가 군장을 싸고 다음날 휴가를 나갔으며 민간 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복귀 후 전역했습니다. 결국 제 폐는 1분 이상 뛸 수도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렸고 현재 예비군 면제 신청을 넣어보았지만 아직도 연락이 없네요.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말 진짜입니다. 여러분도 말년에 조심하세요.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처음에 제목 보고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제목은 뭐 어그로였고 고발 프로그램이었는데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길어서 아까워서 끊지도 못하게. 군대는 정말 잘 체계적으로 잡혀있는 조직이에요. 사회에서 있는 회사나 조직들도 그런 식으로 굴러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단 하나 이제 군대 같은 경우에는 특이성이 있는 게 사회 같은 경우에는 퇴직을 하거나 내가 뭐 사표를 내지 않는 이상 이 회사에 계속 몸담을 거라는 마인드가 돼 있기 때문에 영속적인 목표를 잡고서 같이
같이 이제 노력을 해 나가는 부분인데, 군대에서는 이제 인원들이 좀 짧은 시간만 있다가 나가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기형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열악해요. 그런 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돼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고, 이게 보고 체계가 박살나면 보통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썰랑썰레에 올라오는 글들 대부분 보면 보고 체계가 작살나가지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서로 이야기를 안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썰랑썰레 그 결국에 피해자였던 그 글 쓴 분들이 글을 쓰고서 유튜브로 만들어주세요 이러고 올리는 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돌아가는 게 이게 약간 이상하다 그러면 이게 보고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본인들이 확인해야 될 가능성도 판단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괜히 나만 손해니까. 몸 다 망가지고 이게 무슨 난리야. 얼마 안 된 것 같아. 뭐 핸드폰도 사용했다 뭐 이런 거 보면은 빠른 쾌유를 좀 빌고 건강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난 민증 검사 말고 불심 검문은 받아봤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는 서울 그 머리를 완전히 삭발했을 때가 있는데 20살 초반 이때 한창 운동한다고 머리 막 걸리적거려서 머리를 다 밀었었단 말이야. 한번 서울역 앞에서 기차 뭐 기다리고 뭐 이러느라 서울역 거기서 뭐 사 먹고서 잠깐 담배 피고 막 이제 사람들 밖에 이렇게 창문 밖으로 이렇게 구경하고 이러고 있는데 경찰 둘이 오는 거야. 둘이 오더니 위아래로 막 이렇게 보면서 부신 검문 중인데 협조 좀 해달래. 주민등록증 있니? 네. 주민등록증 달래. 그렇게 줬어. 막 한참 이렇게 막 보고 막 이거 막 무전기로 갔다가 막 내 거 막 번호 막 조회하고 막 이러고 계속 위아래로 봐. 그러더니 주더니 그냥 가더라고. 뭐야 씨발 그냥 이러고 말았거든 그때. 근데 그게 되게 기분 나쁜 거더만. 범죄자처럼 생기거나 뭔가 범죄 일으킬 것 같거나 아니면은 뭐 도망자거나 아니면은 약간 몽타주가 비슷한 그런 검거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 비슷하면 무조건 와서. 그런데 삭발이나 짧은 머리는 탈용병 때문에 원래 자주 잡히는 게 맞음. 아 진짜? 아우 서울역 앞에 가면은 담배 뜯겨가지고 그때 한창 담배 필 때였는데 선해 보이는 아저씨 딱 봐도 양복 입었어. 딱 가까이 와가지고 양복 입었는데 딱 가까이 와서 안경도 딱 젠틀하게 머리 딱 무스 발라가지고 딱 넘기고 나 담배 쫙 피고 있으니까 옆에 와가지고 그 실례가 안 되면 담배 하나만 좀 얻어 필 수 있을까요? 그때는 담배가 비쌌어. 담배가 1,700원? 1,500원? 네? 해가지고 이렇게 다 줬어.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아 친구가 하나 더 있는데 하나만 좀 더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 예. 그래서 2개 이렇게 줬어. 그래서 아저씨가 딱 받고서 이렇게 가는데 씨바 위에만 양복에 많이 입고 바지는 무슨 밀리터리 건빵 바지를 입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 잠깐만 이거 뭐지? 이런 갑자기 주위에 있는 아저씨들이 막 와. 목표를 잡았다라는 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러면서 막 와. 뭐야? 왜 자꾸 와? 역적에서 좀비처럼 막 두세 명이 막 와. 담배 다 끌라고 이러니까 아저씨 하나가 거고 혹시 담배 하나만 좀 얻읍시다. 옆에 또 저도 하나만 얻읍시다. 옆에 또 저도요. 한 3-4명이 이렇게 있어. 여기 피세요. 하나 이렇게 3개 줬어. 갑자기 저기서 월드워 Z 보는 줄 알았어. 막 이렇게 앉아있고 이러면서 막 다리 막 떨고 막 이러고 있던 아저씨들이 갑자기 그때 다 일어나 갑자기. 그래서 좋겠다. 빨리 가야 되겠다. 끄고서 뒤돌아서 가는데 뒤돌아서 가려고 하니까 뒤에 사람이 서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담배 달래. 그래서 저 담배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 그랬더니 아까 봤대. 몇 개 좀 많이 남은 것 같아. 내가 한 10개 넘게 남았어. 방금 샀거든. 담배 하나만 좀 얻어피지. 그래요. 담배 하나만 딱 하는데 손이 하나가 시커멓게 여기 쑥 들어와. 저도 하나만요. 그래. 보니까 이미 둘러싸였어. 이러다가는 여기서 마치 영화 향수처럼 내 몸이 4분 오열나겠다 싶어서 갑자기 그 아저씨 줬어. 나눠 피세요.
그리고 들어가서 한 값 더 샀어. 아씨 존내 무섭더라고. 내가 그러다가 이제 서울역에 몇 번 갈 일이 있어요. 이제 서울역 갈 때마다 그 아저씨들 피해서 담배 빨리 피고 담배 빨리, 그러니까 담배를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피는 거야. 탁 끄고 그냥 들어가. 무시하고 다 무시해. 막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한테 왜 이렇게 오거든 슬슬 무슨 몹처럼. 그러면 탁 끄고서 그냥 뒤도 안 들어. 앞에 보지도 않고 그냥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탁 돌아서 그냥 가. 그래서 여관으로 들어가. 그 내가 이렇게 생활하시는 이렇게 습성을 이렇게 봤는데, 그 보통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나마 좀 활동적인 사람들이야. 막 이렇게 뭐 질질 끌고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은 뭐 그래도 좀 활동적인 사람들이고, 보통은 누워 있어. 보통은 그 여름이나 이런데 시원할 때는 좀 이렇게 시원한데 와서 앉아 있거나, 보통 너무 누워 있기에 조금 눈치 보이면 앉아 계신 분들 많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올리고서 그냥 기대 있는 분들 많았고. 그리고 그 밑에 지하차도 이런 데 들어가면 이제 겨울 같은 때 이제 지하차도 그런 데 들어가면은 겨울에는 이제 양쪽으로 막 이렇게 앉아 계시고 누워 계시고 막 그러다가 본 게 진짜 신기한 거였는데, 옛날에는 공중전화기에다가 동전을 집어넣고서 전화를 했어요. 그 핸드폰이 많이 보급이 돼 있는 상태인데도 그런 큰 그런 공공장소에는 아직도 동전을 넣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많이 보급이 돼 있는 상태였어. 그러니까 아직 철거를 안 하고서 계속 쓰고 있는 거지. 이용객이 있으니까. 어떤 아저씨가 계속 거기 서서 탁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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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 뭐하지? 근데 그 아저씨 구경하다가 경찰한테 불신 검문 당한 거야. 그럼 뭐하지? 이러고서 이렇게 봤어. 그 동전 거실로 주는 데 있잖아. 거기 안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탁탁탁탁탁탁 그러고서 막 흔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 거에서는 진짜 태그당 거리면서 동전이 하나 떨어지더라고. 동전이 떨어지더라고 진짜로. 태그당 거리면서. 그래서 저도 몇 번 해봤어요. 근데 나는 안 나오고. 그리고 서울역에서 옛날에 가장 유행했던 사기가 있는데,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고 양복 입고 막 마치 회사원처럼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여기 지금 지갑을 소매치기 당해가지고 지갑이 없어서 그런데 자기 뭐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막 명함을 이렇게 준대. 내 방에 있던 룸메이트가 그걸 당했어. 자기가 지금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 돈이 한 2만 원 정도 모질라서 그러는데 조금 그것만 빌려줄 수 있냐고. 내가 고향 내려가면은 다시 조금 더 해가지고 불려서 주겠다고, 조금 붙여서 더 줄 테니까 좀 부탁 좀 하자고, 미안하다고 막 이런데, 그러면은 이제 딱 봐도 멀끔하고 믿을만 하니까, 딱 봐도 사람이 이렇게 멀끔하고 좀 이렇게 회사 다니고 이러면 사람이 좀 이제 신뢰가 가잖아. 양복 입고 이러면. 그래요, 그러면은 2만 원 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2만 원을 딱 빌려주려 그러면은 그 안에 이제 지갑에 있는 돈 양을 보는 거야. 돈이 좀 있다 싶으면, 근데 내가 어제 저녁부터 그 소매치기를 당하고 나서 아무것도 못 먹어서 그러는데 한 2만 원만 더 빌려줄 수 있을까? 막. 그러면 이제 4만 원 됐잖아. 네, 그래요. 그래서 4만 원 이렇게 빌려줘. 그럼 빌려주면은 그거 들고 그냥 가. 우선 갔다가 아저씨가 마실 거를 사온대. 그러고서 마실 걸 주는 거야. 막 자기 돈 빌려서 고맙다고, 내가 가서 뭐 먹는 김에 뭐 사왔다고 이러면서 음료수 먹으면서 기다리라고. 그래서 음료수 놓고서 그냥 가는 거야. 그러고서 조금 있다가 다시 와서 걔한테 내가 방금 전에 그 돈 준 걸로 갖다가 그 전화해봤는데 회사에서 이거 갖다가 다시 저거 해야 된다 그러는데 한 5만 원만 더 빌려줄 수 없을까 막 이런다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앉은 자리에서 10만 원을 삥 뜯긴 거야. 서울역에 앉아있다가. 그러고 나서 그 아저씨가 돈 붙여준다 그랬어. 그러고서 그 명함 들고 와서 이러고 있더라고. 그 명함에다 전화해봐라. 전화를 받나? 안 받지. 그 옛날에는 그런 사기꾼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 근데 워낙 멀끔하게 하고 다녀가지고 그 사기꾼인지 노숙자인지 뭔지 모른대. 요즘에는 어떤 사기 치는지는 모르겠는데, 터미널이나 버스 같은데 그렇게 갑자기 다가와서 친절하게 굴거나 아니면 갑자기 뭔가 요구하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없는데요 그냥 이러고서 그냥 넘어가야 돼요.
고향이 거기에요? 막 그래서 막 물어보고 막 이제 그런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고향 내려가서 뭐 어디 가서 그거 한번 가봐요. 놀러 가면 그거 재밌으니까 막 이러고 이런 쓸데없는 말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한 70% 구라 그 거짓말 그 사기꾼이야. 말 받아주다 보면은 사람의 심리라는 게 부정에서 긍정으로 넘어오는 게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그렇죠 맞죠 라고 내 입으로 몇 번 되뇌이면은 그게 긍정이 되는 거거든. 네 거기 맛있죠 막 그냥 막 이러고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고 늘어지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그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 너무 나에게 그 과도하게 잘해주는 일면식도 없는데 나에게 너무 과도하게 잘해주려고 다가오는 사람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어저께 그 제가 병원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평소에 지금 현재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아침에 엄청 계속 붓고 간 검사하고 뭐 피 검사하고 계속 그러고 있어서 여튼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이 그 시내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차 댈 곳이 없어. 차를 가져가면 막 멀리다 세워놓고 막 걸어가야 되고 그러는데 어저께 좀 컨디션이 아주 안 좋아서 아 택시를 타고 가야지 그래서 택시 타고 갔어. TF 택시 타고 갈 때는 별일 없었어. 문제는 어디서 발견되냐면 집에 올 때인데 집에 올 때 시내에서 그냥 서 있는 택시를 탄 거야. 우선 결과를 말하자면 어저께 사람 한 3명 죽고 나도 같이 죽을 뻔했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내가 이번 해 3제거든요. 3제가 제대로 들어왔다고 느낀 게 어저께 그 택시 타고 나서 바로 느꼈어. 택시 타고 이렇게 가는데 바로 좌회전이 안 돼. 그 다음 신호에서. 그래서 다음 신호에서 좌회전해도 될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그러세요 그랬어. 근데 갑자기 좌회전을 안 하고 아저씨가 갑자기 막 불안하게 핸들을 막 흔들더니 혼자 이래 그러더니 오른쪽으로 팍 꺾어서 들어가. 우회전 차선으로. 그래서 좌회전 안 되면 왜 우회전 차선으로 들어가지? 그 사거리 그 건널목 거기가 5m도 안 남았어. 근데 팍 오른쪽으로 꺾더라고. 그러더니 오른쪽으로 꺾고 나서 하는 얘기가 아 지금 신호 떨어졌으면은 직진해서 좌회전하려고 했는데 신호가 방금 전에 막 바뀌어서 오른쪽으로 좀 돌아갈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세요 그랬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가려고 직진하면서 1차선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바로 오른쪽으로 꺾어서 우회전으로 들어가더라고. 거기서부터 약간 이상하다는 거를 느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서 운전을 하는데 여씨가 운전 습관이 굉장히 나빠. 이게 내가 그 도로에서 제일 싫어하는 택시 기사야. 차선이 없어 우선. 자기가 이 차선의 주인이야 그냥. 핸들도 가만히 안 놔둬. 핸들도 탁 잡아가지고 막 계속 이러고 급브레이크 밟았다 막 엑셀 밟았다 급브레이크 밟았다 엑셀 밟았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택시 하시는 분들 피로도가 높으니까 에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안전하게만 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진짜 운전을 개 더럽게 하더라고. 내가 이런 표현해서 미안한데 운전을 진짜 더럽게. 그래서 야 이거 약간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거기서부터 이제 탄지 한 2-3분 만에 막 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 짧은 그 우회전에서 잠깐 그 1km도 안 되는 거리를 오는데도 그러고 다니더라. 옆에 택시는 그 정속주행에 아주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있었어. 근데 그 택시를 막 이렇게 혼자서 막 난리치면서 그 차 뒤에 있다가 막 옆으로 왔다가 이 앞차가 또 막히니까 다시 뒤로 왔다가 막 밀고 가려고 하다가 막 혼자 막 쇼를 하더니 막 지나가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택시기사가 말이야 그렇게 운전을 하고 뭐 지가 더 이상하게 하는데. 그 연령대는 이야기를 안 할게요. 혹시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연령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전제 조건으로 깔게 모든 택시기사분들이 그러지 않아요. 제가 유튜브나 방송 생활 10년을 하면서 택시기사분들에 대한 썰을 푼 게 처음이에요. 제가 택시를 애용하는데도 그 정도로 친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분이 훨씬 많다는 거. 전 특이한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썰을 푸는 걸 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거의 대부분은 친절하시고 아주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거의 99%는 1%가 문제인데 어저께 그 1% 중에 0.0001%를 만났어. 언덕이야. 언덕이 쫙 있고 언덕이 좀 높은데 언덕 끝에 그 신호등이 이렇게 달려있어. 와 언덕을 미친듯이 올라가는 거야. 다른 차들 60km 이렇게 달리는데 이 차 한 90km로 달리고 있는 것 같아. 요렇게 돼 있는 땅이야. 여기에 건널목이 있어. 그리고 이 위에도 건널목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신호가 있어. 차가
여기서부터 가속을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옆에 차들 막 한 70, 60 뭐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이 차 혼자서 거의 8, 90으로 달리더라고. 옆차가 개빨리 없어지더라고. 혼자서 푸샥 하고 막 올라가 언덕을. 근데 내가 봤을 때 언덕 그 중간쯤 왔는데 신호가 노란불이야. 속도를 안 줄여. 거리는 이 언덕 한 반쯤 왔으니까 대충 예상하면은 뭐 한 50m? 그 정도 뒤면 브레이크 밟아야 되잖아. 엑셀 밟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호를 못 받나 싶어서 아저씨로 불렀어. 근데 듣지도 않아. 계속 밟고 있어. 그래서 아저씨 노란불이 빨간불이에요 이제. 안 놔. 왜 저러지? 라고 하는 찰나에 여기 건널목에 사람들이 건너는 거야. 양쪽으로 다 건너. 사람들 한두 명 건너는 거 아니고 개 많이 건너. 사람이 1m 앞에서 보이나 봐. 병이 있는지 갑자기 지 혼자 그 90km로 가고다가 갑자기 빨간불인데도 그걸 지나가려고 막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막 사람들 이렇게 앞에 있는 거 보더니 지 혼자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그 브레이크 꽉 밟더라고.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잖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저쪽 차선이니까 안 오잖아. 가운데 나눠져 있잖아. 이쪽 차선에 있던 사람들 이쯤 왔는데 이쯤 와서 이렇게 건너고 있는데 일이 그냥 졸진하는 거야 일로. 그 옆에 가던 아저씨 한 분이 이 앞에 가고 있는 분하고 이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뭐라 그러는지 잡고서 확 끌더라고 뒤로. 손으로 잡고 확 끌어. 그리고 이 차는 사람이 그냥 그 상태로 서 있었으면 그냥 치고 지나갔어 여기. 이렇게 가더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막 끼익 하면서 차를 세워버리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아유 아저씨 내가 그랬어. 뒤에 사람들이 막 올라 그래. 그러니까 아저씨가 아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가더라고. 이게 여기가 간 거야. 내가 아저씨한테 아저씨 좀 무슨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운전하실 거면 나 내려달라 그랬어. 내가 아저씨한테 아저씨 나는 좀 참고 있다가 완전 쏟아내는 스타일이라. 그랬더니 아유 죄송합니다 뭐 이러더라고. 아니, 급하신 일 없으니까 저도 급하다고 빨리 가달라고 안 했으니까 천천히 가주세요. 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 이러더라고. 그래서 왜 이러지? 이 사람 이거 완전 성격이 이상한 것 같은데 뭐지? 완전 이상한 것 같은데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 두 번째로 죽을 뻔한 거. 저기 앞에 내가 봐도 트럭이 한 대가 서 있다. 노란불 반짝반짝거리면서 비상정지했어. 트럭도 그냥 트럭 아니고 개 높아가지고 뒤에다가 컨테이너 실는 그런 트럭 같은 거 겁나 큰 거 있지. 그런 트럭이 비상정지하고 3차선에 서 있는 거야. 아예 정차야. 근데 이 아저씨가 운전을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속도를 안 줄이고 계속 붙더라고 여기에. 그래 나는 처음에는 이게 가다가 왼쪽에 차들 없으면 글로 들어가려나 보다. 일로 이렇게 사이로 들어가려나 보다. 정신같이 또 믿었다 이 아저씨를. 나도 운전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이 아저씨 불안하잖아. 왼쪽으로 이렇게 봤어. 왼쪽에 차 개 많아. 절대 낄 수가 없어. 낄 그 공간도 없어. 옆 차들 그냥 따닥따닥 붙어서 오고 있는 중이야. 따닥따닥 붙어서 한 50km로 오고 있는 중이다. 그냥 계속 직진하는 거야. 옆에 차랑 속도 거의 비슷하게 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이쯤 가고 있다가 아저씨 내가 그래서 아저씨 이랬어. 그랬더니 아저씨가 뭐 깜빡이도 안 켜. 뭐 이러면서 여기서 막 그냥 막 들어가려 그러는 거야. 그럼 이 뒷차들은 어떻게 해? 막 빵거리고 난리가 났어. 이 뒷차들 막 이쪽으로 옆으로 막 이렇게 지나가고 막 이렇게 막 다 이 1, 2차선에 있는 차들이 다 막 왼쪽으로 막 틀면서 이 차 하나 때문에 삥빵빵빵빵빵 막 난리가 났어. 막 지나가면서 막 쌍욕하고 창문 열고 막 난리 막 차 세우라 그러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근데 막 아무렇지도 않게 똑같이 가면서 가. 진짜 우리 집 앞이 만약에 한 3분만 더 걸리는 곳이었잖아? 나는 그 자리에서 진짜 그냥 내렸을 거야. 근데 이 아저씨 차를 타고서 느낀 게 세상에 진짜 뚜라이 개 많구나.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내리면서 아저씨한테 그랬어. 아저씨는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분이지 물건을 싣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계산 끝나고서 내리면서 딱 한마디 하고 내린 다음에 그 아저씨 그 앞에 그 달려있는 거 그거 숫자 기억하고 그 옆에 보니까 막 구청에 신고할 수 있게 신고 그 스티커도 붙어있더라고. 딱 내리면서 그 앞에 있는 거 그 개인 번호 그 개인 택시 운전면허증 있잖아. 이렇게 붙어있잖아 앞에. 그거 보고 내리려고 탁 문 열면서 이렇게 봤는데 너니? 없네? 아니 왜 없어? 아니 왜 앞에 그 면허증이 이렇게 붙어있어야 되잖아. 근데 없어. 내려서 위에 봤어. 어느 회사 건가? 개인이라고 써있어. 뭐야? 그러고서 핸드폰 꺼내서 사진 찍으려고 그랬는데 그대로 밟아서 우회전해가지고 사진 못 찍게 그냥 가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번호판을 내가 찍어 놓으려고 핸드폰을 꺼내는데 바로 앞에서 거기서 우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었는데 내가 내리고 문 딱 닫자마자 급 출발하듯이 왕 해서 그냥 가버리더라고. 아예 보지를 못하게. 아 결제했으면 알아볼 수 있어? 아 진짜? 아, 신고해야 돼 그 사람 진짜. 아 진짜 신고해서 구청에다 신고해가지고 그 사람은 면허 정지시켜야 돼. 근데 어저께 그 사람 운전하는 거 보니까 그런 사람인데 그냥 걸어다니는데 그런 생각 그런 정신으로 걸어다니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연쇄 살인범 같은 사람이야. 진짜 엄청 무섭더라고. 약간 남의 말 안 듣고 약간 세상이 다르고 정신이 완전 약간 나가 있는 사람 같았어. 약간 내가 계속 말을 걸고 천천히 가라고 막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도 진짜 어저께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 이 사람한테 이거 말 아저씨 이러고서 소리 안 질렀으면 이 아저씨 이거 내가 봤을 때 여기 들어갔어. 트럭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럼 그 전에 그 횡단보도에서 날아가서 밖으로 나갈 뻔했잖아. 이건 진짜 박으면 날아가잖아. 박으면 날아가야 되는데 창문에 뭐 있어? 범퍼 있잖아. 쇠로 된 거. 트럭들. 죽는 거야 그냥. 내가 나중에 생각해봤는데 술 마셨나 하고서 안에 있던 공간 냄새를 기억해봤는데 술 냄새는 안 났거든. 내가 최근에 택시를 타면서 K 택시나 아니면 T 택시나 뭐 이런 거 불러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앱으로 해서 이제 탔을 때는 이런 일이 없어. 아예 이렇게 험하게 하지도 않고 가끔 가다가 이제 자기는 이거 지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딱 못 지나갈 것 같아서 갑자기 브레이크 좀 세게 꾹 밟다가 이렇게 내 몸이 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움직이고 아유 미안합니다 뭐 아유 그 신호가 건너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유 여기 걸리네 신호가 길어서요 막 이러면서 이러시는 택시분 아저씨들은 계셔서 계속 그 브레이크 밟는 것처럼 이러면서 왔다. 나 락 페스티벌 온 줄 알았다니까 어저께 한 10분 동안 계속. 아니 집 오는데 택시 타고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 안에 2번 죽을 뻔했어.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택시 하시는 분들이 이러질 않아요. 진짜 특이한 케이스고 제가 썰 푸는 것도 특이한 일이 일어났을 때 말하잖아요. 이 진짜 특이한 일이라 내가 말씀드린 거. 카페에다가 번호 찾는 법을 올려놨어. 한번 보자. 택시 번호 알아내는 방법. 신용카드, 체크카드, 티머니로 결제했을 경우 1644-1188. 티머니의 경우는 3시간 지나야 확인이 가능하고 통화 연결 후 카드 번호로 입력하면 카드 번호로 결제한 택시 번호와 기사님의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굿. 보고형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잘 보고 있습니다. 형님 썰 보다가 저도 군생활 재밌게 했으므로 몇 개 한번 남겨봅니다. 우선 이 썰은 MSG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통은 재미를 위해서 약간의 가미되었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데 MSG가 전혀 없다는 건 또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건가요? 썰에? 14년도 8월 군번으로 입대하여 전차 특기 전차 포수로 군생활을 했습니다. 전차 특기인데 거기에 전차 포수로 군생활을 했대. 남자의 로망이지. 전차 탁 타고 그 영화 퓨리 보면은 정말 그 전차병에 대한 그 로망이 확 살아나요. 개멋있지. 엄청 추웠던 11월 겨울 저는 당직을 서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사단에서 지침이 내려오더군요. 저희 대대에 사단장님이 방문하셔서 1인 다특기 훈련을 본다고 하셨죠. 저는 당직이었으므로 근무 지침을 할 줄 알았습니다만 그건 아주 큰 착각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 반 소대장님이 오시더군요. 야 땡땡이 너 오늘 전차 조종 좀 해야겠다. 저 근무 지침인데 말입니다. 야 신병이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은 네가 책임질 거야? 아니 내가 책임져 이 소대장아. 이거는 말이 웃기네. 야 네가 책임져야지 왜 내가 책임져. 웃긴 새끼네. 이거 장교로서 이거 책임감이 결여가 돼 있는 새끼. 웃긴 놈이네. 장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권력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이거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걸 왜 얘한테 책임질 거냐고 협박하고 있어. 뭐야. 저도 근무 지침해야 되는데 근무 지침 못하고서 저 훈련 뛰어본 사람으로서 X쳐요 진짜. 다 그냥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냥 순간적으로 손가락 탁 튕기면 타노스 다 없애듯이 다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저희 전차병은 사람이 적었으므로 1인 다특기라는 훈련을 합니다. 4명밖에 없어서 전시 상황에 누군가 부상당하거나 전사할 시 그 역할을 같이 훈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같이 그 역할을 같이 해야 되는 곳이구나. 그래서 저는 졸린 눈을 어떻게든 뜨기 위해 커피를 3잔 원샷하고서 훈련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착하다. 개난리 안 치고. 나 막 수송관하고 막 다 싸웠는데 막 나는. 물론 입은 끊임없이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욕했네. 그렇게 대대 주차장에 도착해서 전차에 시동을 걸고 대기하고 있었죠. 30분 정도 지나자 사단장님이 왕림하셨습니다. 그러고선 그러시더군요. 나도 같이 전차에 타도 괜찮겠나?
저는 속으로 안돼! 라고 소리쳤지만 저희들의 마음의 소리는 대대장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 부대원들도 기뻐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망의 조종 시간. 하필이면 제가 1번이었습니다. 중대 전차병 왕고라는 이유였죠. 젊은 친구 살살하게 상병 땡땡땡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차 아니 지옥 전차가 출발했습니다. 5분 정도 조종하다 보니 내리막길이 나왔죠. 그 내리막길 끝에 옆사단에 철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좌조향하여 좌측으로 이동해야만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리막길인데 이렇게 커브가 있었나봐요. 왼쪽으로. 여기만 돌면 끝이라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엄청난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에 좀 얼어있던 땅에 미끄러진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잠들었던 걸까요? 저희 전차는 투스타를 뗀 채 옆사단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꽝 하는 소리와 함께 투스타와 약 150m 정도 옆사단을 밀고 들어갔죠. 아니 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마나 내리막길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마나 졸았길래 150m를 가는 동안 브레이크를 안 잡아? 이건 뭔가 잘못했는데. 아직도 옆사단에서 훈련받고 있던 예비군 형님들의 표정 그리고 근무서던 초병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전기 너머에서는 투스타의 비명과 대대장님 각종 참모들의 욕설이 들려왔죠. 그 순간 이걸 타고 그냥 이대로 집으로 도망칠까라고 생각했지만 놈아 이거 타고 도망치면은 진짜 리얼 영화 퓨리 되는 거 아니야? 그랬다간 사살될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농담 아니라 한 30초 정도 앉아서 멍 때린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온갖 생각이 머리에 스치더군요. 아 영창일까? 아 육군교도소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더군요. 정신을 차리고 차내 무전으로 사단장님을 불렀지만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위에서 비명 소리가 났대잖아. 토스타의 비명. 그 순간 직감했죠. 아 이건 최소 만창이구나. 그렇게 전차에서 뛰쳐나와 포탑에 올라가 보니 저 멀리 달려오는 대대장 및 각종 참모님들, 전차 내부에 기절해 계시는 사단장님. 그걸 보니 그대로 타령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대대장님께서 전차로 뛰어 올라오시더니 저에게 드롭킥을 날리시더군요. 맞아도 싸다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중령 및 대령에게 짐짝처럼 꺼내지는 사단장님을 보고선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진짜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사단장님은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실려가시고 저는 그 자리에서 집단 린치라도 당할 것 같은 분위기에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 후 저는 사단장님이 깨어나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단장님께서 내린 첫 지시는 저를 영창에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짐을 싸서 14박 15일 영창을 다녀왔죠. 다녀온 후 저는 사단에 전설이 돼 있더라고요. 투스타 헌터라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차장님도 타고 계셨지만 같이 기절하셨습니다. 전차장석에서 의자 밟고 서 계시다가 떨어지는 충격으로 팔이 골절되셨었죠. 앞으로 남은 썰이 참 많습니다. 제목만으로 말하자면 전차로 감자밭 갈아버린 썰, 전차로 가드레일 박아버린 썰, 포 사격할 때 옆에 있다가 날아간 썰, 오대기 수류탄 분실한 썰, 면회장 관리하다가 면회객이 내 바지 잡고 운 썰, 말년의 유격 중에 사단장님과 함께 화생방한 썰 등등. 반응이 좋다면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읽어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라고 개패급 트포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근무 취침을 안 시켜준 그 간부들이 첫째 잘못은 하긴 했지만 지금 다음 썰 기대하세요 하고서 쓴 거 보니까 지속적으로 패급이었던 것 같은 지속적으로 실수와 작전에서의 뭔가 그런 오류가 범해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 같은 오대기 수류탄 분실한 썰 같은 뭐 이런 건 뭐 본인이 아니길 바랄 뿐이죠. 저런 뭐 남들이 잊어버려서 그거 찾으러 다녔습니다 이런 썰이면 다행이지만 본인이 잃어버린 거면 뭐 패급 확정이. 근데 아마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저게 이 병사가 근무 취침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모를 거예요. 사실 근무 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아침에 각성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방 완전 어둡게 하고 누워있으면 이제 지쳐서 스르륵 잠드는데 그러지 않고 생활하라고 막 쪼으면 심장 약간 시큰시큰거리면서 생활이 되긴 해요. 문제는 그걸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약물이 필요해. 카페인, 커피가 필요해.
그래서 개꿀팁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들도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개꿀팁 하나 드리자면, 항상 커피를 차에다가 두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 물로 된 걸 어떻게 먹어야 되냐? 스틱 커피를 그냥 그 다시방이라고 하는 그 앞에 글러브 박스 있죠? 그 거기다가 넣어놔. 그리고 내가 너무 졸리다 그러면 티커피 있죠? 그거 꺼내가지고 입에다가 대고서 질겅질겅 씹어가지고 안에 있는 거 이렇게 쭉쭉 빨아먹어. 그냥 쭈쭈밥 빨듯이. 그러면 정말 써서 짜증나서라도 잠이 깨고, 첫째로. 그 다음에 둘째로 너무 진하게 들어와서, 너무 진한 카페인이 들어와서, 희석되지 않은 카페인이 들어와서 순간적으로 미친듯이 가끔. 그게 제가 옛날에 운전병으로 있을 때 쓰던 방법이에요. 믹스 커피로 하면은 끝에 달달함과 막 약간 담백하고 고소한 맛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프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못하면은 기도나 이런 데 걸렸을 경우에 운전하다가 갑자기 기침하고 이러면서 조영 장치를 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나오는 것 중에 이렇게 액상으로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그매가지고 거기에 그냥 그 원두만 이렇게 깨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냐, 그 블랙 커피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설탕 안 들어있는 거, 프림 안 들어있는 거, 그런 걸 사서 글러브 박스에 넣어놨다가 진짜 미칠 것 같을 때 한 번씩 꺼내가지고 그거 이렇게 침 살짝 넣고서 이렇게 쭉쭉 빨아먹으면 한 2시간은 마탱이 가요. 완전 각성된 상태로 그냥 눈이 이렇게 돼서 달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군생활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제가 봤을 때는 트포님 근무 취침 못한 거, 이게 최초로 사건의 발단이 된 거긴 하지만, 트포님의 기존에 있었던 행실을 보면 좀 안일했던 게 아닐까. 좀 조금이라도 더 버텼어야 되는데 그 순간 자신을 놓고 그냥 자버린 트포님이 살짝 만찬 갔다 올 만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